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그것도 남자입니다. 젊은 학생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곳에 사연을 보낼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혹자는 어떻게 이곳을 알았지? 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채널 자체가 제 나이 또래 남학생들이 즐겨 듣는 곳은 아니니까요. 처음 듣게 된 건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이에요. 주방 보조로 설거지했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이모님이 이 채널을 항상 틀어 놓으셨거든요. 제 나이 또래 학생들은 일을 하거나 집중해야 할 때 음악을 듣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처음엔 라디오처럼 틀어놓는 게 정신 사납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흘려 들을 수 있는 노랫말과 다르게 누군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니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싶었는데 무언가 신경 쓰는 게 싫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지속되다 보니까 점점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구에게도 어른들이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들려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는 어느덧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그 식당을 그만둔 이후에도 종종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열심히 살고 있잖아. 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 오겠지. 조금만 더 힘내자. 힘들 때마다 흥얼거리는 노랫말이 아닌 이 채널을 들었던 건 제 처지 같은 사연이 저에게 많은 힘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결국 이겨내고 시간이 더 흘러 웃으며 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막연하게 제 미래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힘든 고비를 한번 넘기게 되니 생각나는 곳이 여기더라고요. 누구에게 말할 곳도 없이 정말 악착같이 살았거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를 말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요즘 시대에 그것도 20대 학생이 그런 소리를 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보다 더 어렸을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는 1톤 트럭으로 야채 장사를 하셨어요. 농산물 시장에 새벽같이 출근해 그날 팔 야채를 사곤 시내를 돌아다니시며 장사를 하셨죠. 엄마는 아빠가 시장에 갈 때 같이 나가 과일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시장 어귀에 자리를 잡아 과일을 싸게 파셨어요. 철없던 어린 시절엔 그런 엄마 아빠가 창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과일 파는 시장 어귀를 지나야 우리 집이 나오는데 반대편 끝으로 한참이나 돌아 집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상수야, 오늘도 친구랑 놀려고 옆 동네까지 다녀온 거야? 언제 지나가나 싶어서 한참이나 기다렸는데 언제 지나가는지 도통 볼 수가 있어야지. 학교 끝나면 배고프잖아. 가는 길에 과일이라도 좀 가져가라고 말하려 했건만. 과일 안 먹어도 돼. 배 안 고파. 어차피 다 못 팔면 저녁에 엄마가 집에 가져오잖아. 그거면 충분해. 엄마가 창피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전 옆 동네 친구네서 놀다 온다고 둘러댈게 일쑤였어요. 사실 옆 동네 친구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엄마는 그런 저의 거짓말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종종 간식으로 싱싱한 과일을 챙겨주고 싶었는데 못 전해줬다며 아쉬워하셨죠. 그땐 그런 일상이 계속되는 게 정말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는 예쁜 옷도 입고 1톤 트럭이 아니라 승용차를 타고 여행도 다니는데 전 아니었으니까요. 야채를 파느라 더러워진 1톤 트럭과 흙내음 가득했던 아빠의 잠바, 그리고 추운 겨울 노상에서 과일을 파느라 싼 손바지를 두세 겹 껴입은 엄마 모습은 저에게 부끄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상수 왔어? 추운데 들어가지 않고 왜 여기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엄마 괜찮대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오늘도 추운데 여기서 점심 먹었지? 아이, 누가 훔쳐간다고 그래. 집도 가까운데 집에 가서 먹으라니까. 누가 훔쳐가서 그런가? 과일 사려고 왔다가 사람 없으면 손님이 그냥 가니까 그렇지.
따뜻한 물에 밥 말아 먹어서 괜찮아. 안 추웠어. 내가 여기 있을게. 저녁은 들어가서 먹어. 뭐 얼마 남지도 않았네. 내가 떠리로 마무리하고 들어갈게. 엄마 먼저 집에 들어가. 다행히 시간이 지나 키가 큰 만큼 마음도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라는 걸 부정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선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엄마한테 들렸어요. 추운 날에도 혹시나 손님을 놓칠세라 길에서 밥을 먹었을 엄마가 늘 마음에 쓰였기 때문이죠. 그런 저를 보며 한상코 괜찮다고 말씀하시던 엄마의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서네요. 저를 바라봐주는 따뜻한 눈빛에는 말하지 않으셨지만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느껴졌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엄마가 있었고, 늦은 저녁에 들어와 새벽같이 나가는 아빠였지만 저를 보면 늘 웃어주시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모습이 정말 좋았거든요. 학생,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은 알겠는데 위험해. 일단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아빠,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저를 떠났던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두시고 아빠와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가셨거든요. 다른 점이 있다면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실 시간에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렸다는 점이죠. 전화를 받고 뛰쳐나간 집 앞 사거리엔 앞좌석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1톤 트럭이 덤프트럭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동네에는 아파트 단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덤프트럭이 많이 다녔어요. 이른 아침이라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공사 현장을 나오던 덤프트럭과 좌회전을 하려던 부모님 차가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은 유명을 달리하셨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전 길거리에서 울부짖으며 제발 꾸미기를 바랬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성실하게 사신 부모님이셨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빈소를 차리고 정신을 놓고 있을 때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죠. 니 이제 나랑 살자. 할머니랑? 할머니도 힘들잖아. 나 괜찮아. 뭐가 괜찮노? 하루아침에 고아돼 부렸는디. 아니제. 아니 니 고아 아니제. 이 할미가 있는데 왜 고아인교? 아이 잔말 말고 이 할미랑 살자. 할머니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정이 없었을 뿐이죠. 부모님도 늘 할머니가 마음에 쓰였지만 저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셨고 힘든 삶을 산다는 걸 할머니도 알았기에 늘 괜찮다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혼자 된 제가 안쓰러웠는지 할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할머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건 알았지만 빈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두려웠던 전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말고 처음 가보는 할머니 집은 기억 속에 있던 모습보다 더 작고 허름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지붕은 지금 시대에도 이런 곳이 존재하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 친구들 집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할머니 집에 오고 나니 오히려 그 집이 궁궐같이 느껴졌으니까요. 할머니는 저를 책임지겠다고 말하셨지만 사실 그건 너무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어디 가서 일을 하지도 못하셨고 동네에서 빈 종이 상자를 주워 파시는 걸로 근근히 생활하셨습니다.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왔지만 그걸로 두 사람이 살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 형편에도 제가 성장기라 잘 먹어야 한다며 이틀에 한 번꼴로 돼지고기 전지나 닭고기를 사 오시더라고요. 할머니를 보면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생각날 정도로 정말 따뜻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싶었죠. 아이고 상수야, 아이 괜찮아. 할머니 혼자 괜찮여. 친구들이 보면 흉봐. 아이 하지마. 누가 흉본다고 그래. 우리 할머니 내가 돕겠다는데 흉보는 놈들 있으면 친구 안 하면 돼.
힘든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흉보는 게 무슨 친구야. 그런 나쁜 놈이랑 어울리지 않을 테니까 할머니 그런 걱정하지 마.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후 가끔 생각나는 건 어린 시절 제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시장 어귀에서 노상으로 과일을 파는 엄마가 창피했던 제 모습이요. 조금 더 빨리 철이 들었다면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좀 더 오래 담아둘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힘들게 끌고 다니는 리어커를 밀어주고 싶어서 학교를 땡땡이 치고 나와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닌 적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이 보면 놀림거리가 된다고 한사코 거절하셨죠. 그 모습이 짠하고 고마웠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 할머니를 고생 안 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일 뿐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아직 2년이나 더 있어야 했죠.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까? 고등학생이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한시적이라 잘 시켜주지 않았지만 동네 공사장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원래 안 되는데 내 학생형 편이 딱해서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치지 말고 조심히 일해. 알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 우리야 꾸준히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니까. 일은 힘들어도 일한 만큼 꼬박 일당 받을 수 있으니까 몸 상하지 않게 잘해. 이쪽 일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말들 하는 건 다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야. 적당히 힘 조절하며 해야 한다고. 노가다가 몸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몸이 안 상하고 오래 할 수 있는 거야. 내 어린 학생이 기특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명심하라고. 편의점 알바 같은 일이나 치킨집 배달보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게 전 더 좋았습니다. 일이 힘들고 고된 만큼 일당도 두둑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무거운 걸 나르는 일만 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열심히 살려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는지 저를 눈여겨보신 공사장 반장님이 저에게 본격적인 일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기술 배우는 것도 오랜 시간 걸리지만 배워두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기술자가 많아지면 경쟁력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기술 전수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힘들지만 일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 일당을 챙겨받는 재미도 있었어요. 방학 기간이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었고 방학이 끝나갈 무렵이 되니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죠. 이 돈이면 당분간 할머니가 힘들게 파지를 줍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쉬게 해드릴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당분간 정형외과에 다니며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아픈 허리를 쉬게 해줄 수 있을 정도는 충분했습니다. 이게 웬 돈이요? 학생이 어디서 이런 큰 돈이 있다고? 설마 아니제? 이 할미가 생각하는 그런 일한 거 아니제? 할머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설마 할머니 손자가 나쁜 일 하겠어? 내가 열심히 번 돈이야. 할머니 이제 당분간 힘들게 박스 주우러 안 다녀도 돼. 허리 아프다며 정형외과 다니면서 물리치료 받고 며칠 푹 쉬어. 알았지? 네가 어디서 이런 돈이 생겼다고 그려? 말여. 어서 사실대로 말여. 뭐해서 이런 큰 돈이 생긴겨? 빨리 말 아니여? 칭찬받을 생각에 이른 저녁부터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를 내밀며 할머니 거라고 말했죠. 예전에 무슨 프로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현금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별거 아닌 것처럼 툭 던지는 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받는 사람은 검은색 쓰레기 봉지나 간식거리 같은 흔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받다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어찌나 기억에 남던지 나중에 내가 큰 돈을 벌게 되면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를 깜짝 놀래켜 주기에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죠. 할머니가 집에 도착하기 전 무심한 척 툭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했던지 몰라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놀라는 할머니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기다리던 할머니가 도착하고 무심코 툭 던졌는데 할머니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훔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할머니 이제 힘들게 박스 안 주워도 돼. 내가 이렇게 돈 벌어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쁜 짓 해서 가져온 거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써도 돼. 할머니에게 이 말을 하려고 준비했을 땐 상당히 멋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고생시키지 않고 든든하게 큰 제 모습이 제법 어른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변명처럼 쏟아내는 제 말들은 어딘지 모르게 어리숙하고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 흉내를 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큰 돈은 맞는데 화내는 할머니를 보니 잘못한 건가 싶기도 했으니까요. 칭찬받고 싶어서 빨리 할머니를 보고 싶었던 전 어느새 갈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할머니가 알았다고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도 못한 채 화난 표정의 할머니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수 너 잘 들어. 이 돈은 할미가 한 푼도 쓰지 않을 거다. 왜 할머니? 내가 할머니 고생하는 거 싫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이야. 그런데 안 쓰면 어떻게 하려고? 추운 겨울 내내 또 동네 돌아다니며 박스 줍겠다고? 그 박스 주워서 얼마나 벌 수 있는데 할머니 허리 아파서 제대로 펴지도 못하잖아. 도둑질한 거 아니라니고. 내 말 못 믿어서 그래?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머니가 말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날 믿지 못하시는구나. 내가 훔쳤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 고생하는 할머니를 호강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쉬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방학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몰라주는 할머니가 미웠어요. 훔친 게 아니라 힘들지만 정정당당하게 일해서 벌었다는데 그걸 못 믿어주는 할머니가 야속했죠. 행복하게 웃으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저녁을 생각하다가 화를 내고 변명하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악에 받쳐 할머니에게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를 할머니는 말없이 가만히 쳐다만 보셨어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것 같았는데 제가 제 풀에 꺾이길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맞장구를 쳐야 언성도 높아지고 말 같지 않은 변명이라도 더 할 텐데 할머니 생각이 옳았어요. 혼자 악쓰며 변명거리를 놀아놓았던 전 이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게 되었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지? 이제 할미가 이야기할게. 잘 들어. 이 돈 안 쓰겠다는 거 너 못 믿어서가 아니요. 내 손주인데 내가 우리 상수를 아는데 네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런데 상수야, 이렇게 돈 벌면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부터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현장 다니며 힘든 일하면 평생 이 일밖에 못해요. 그러고 싶은겨? 할머니는 저를 앉혀두고 속마음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아빠를 키우느라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게 한 걸 늘 후회했다고요. 그땐 혼자 힘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돈을 벌겠다는 아빠가 고마웠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달콤한 현실을 뿌리칠 수 없어서 돈 몇 푼의 아빠의 미래를 모른 척한 게 늘 마음에 걸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아빠의 모습처럼 고생하는 할머니를 위한다고 공부가 아닌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워야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지금 당장은 고생 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10년을 두고 본다면 결국 더 고생하는 걸 왜 모르냐며 저를 붙들고 우셨어요. 할머니가 좀 형편이 괜찮았다면 그런 걱정 안 하고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하시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돈 벌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은 할미가 할게. 넌 공부혀. 너 혼자 돈 벌어서 어떻게든 살게 할 거였으면 같이 살자고도 안 했다.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인데 보호자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요. 이 할미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너 공부는 시킬 거다. 그러니까 딴소리 말고 공부요. 그리고 이 돈은
네 대학 등록금으로 쓸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처음이었습니다. 저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한 사람이요. 부모님도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부모님은 막연하게 당신들이 넉넉하게 키워주지 못한 걸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어른이 되고 싶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공부하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뜬 구름을 잡아야 한다는 것처럼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또는 지금 내 눈앞에 있을 수 있지만 공부는 아니니까요. 대학에 가려면 앞으로 2년을 더 공부해야 하고, 대학에 가더라도 졸업 후 취직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심지어 대학은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가야 했기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상수야, 할머니 말씀이 맞아. 힘든 때일수록 공부해야 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보다 과외를 하면 더 많은 돈을 편하게 벌 수 있거든. 그 대학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한 시간에 받는 돈도 다르고, 지금 당장 와닿지 않기에 이해 잘 안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앞으로 2년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대학이 딱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까 불안할 거고.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해. 불안할수록 변하지 않는 건 진정한 실력이니까. 학교를 적당히 빠져가며 일용직을 해 돈을 모으고 싶던 생각이 사라지지 않던 전 결국 담임 선생님께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제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에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주위에 많이 배워서 좋은 삶을 사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사람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았는데, 그때 고1 담임 선생님이 남자였고 젊은 나이여서 형 같은 생각에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담임 선생님은 힘들고 어려운 게 맞지만 공부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안할수록 공부에 더 매진해 서울대를 가는 게 유리하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으셨죠. 공부를 잘할수록 과외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을 받는다면 대학을 다니는 돈 문제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을 거라고요. 그때부터 하루 2-3시간 자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1 과정부터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초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거든요. 학원을 다닐 형편도 되지 못했던 전 교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겐 과외 선생님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처음엔 귀찮아 하시던 선생님도 쉬는 시간마다 찾아가 묻기 시작하자 숙제도 내주시며 성의성심껏 알려주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고등학교 3년까지 쉬는 날 없이 학업에 매진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우리 상수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서울대에 합격한겨? 그렇다니까. 할머니 손자가 드디어 서울대에 합격했어. 할머니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고. 아이고 수고했네. 수고했어.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 할미 좀 꼬집어봐라. 꿈 아니지? 아이고 이 할미 소원 성취했다. 장하다 우리 상수. 이리 와봐라. 한번 안아보게. 서울대 합격 통보를 받았던 날 거의 3년 만에 할머니 얼굴을 마주보았어요. 그동안 책만 보느라 할머니와 이야기를 할 시간도 많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사이 얼굴에 잠주름이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작았던 키는 더 작아지셨는지 저를 안아보고 싶다던 할머니는 제 품에 쏙 들어오시고도 남았습니다. 너무 작고 마르셨던 거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당당하게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학과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할머니가 더 이상 박스를 줍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설거지 알바 구한다고 해서요. 혹시 구하셨나요? 구하지 않았는데 학생이 하려고? 힘든 건 둘째고 밤늦게 하는 일인데 괜찮겠어? 대학생 같은데. 대학생이면 매일 밤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 때 아니야? 친구들하고 논다고 갑자기 잠수 타고 그러면 곤란한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 서울대생이에요. 믿어주세요. 아이, 서울대? 진짜 서울대 학생이야? 뭐 그럼 믿을만 하겠구만. 아이, 좋아. 와서 일해. 근데 혹시 과외할 생각은 없나? 우리 조카가 올해 고3인데. 서울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녔어요. 집 근처 식당에서 늦은 밤 설거지 알바를 구하더라고요. 낮엔 대학교 수업도 들어야 하고 과외도 할 생각에 저녁 9시 이후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겠다고 문을 두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를 다닌다는 말 한마디에 아르바이트도 합격하고 과외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없고 할머니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의 하루 일과는 정말 바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새벽부터 하는 일은 학교 공부였습니다. 낮엔 학교 수업을 듣고 오후엔 과외를 시작하면 늦은 저녁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정해야 했는데 그 시간이 아침 일찍 새벽 시간대였죠.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새벽 2시였고 잠깐 눈을 붙이면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는 게 일정하지 않아 낮 시간이 여유로운 날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도 시간이 아까워 학교 앞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하루 2-3시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공부 또는 아르바이트 돈 버는 일에 집중하며 지냈기에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은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번 달에도 이렇게 많은 주는 거냐? 밥은 먹고 다녀? 이렇게 매달 버는 돈마다 할미 주면 어떻게 하라고? 돈도 모으고 이 결혼도 하려면 적금도 들고 해야지. 나 쓸 돈 남기고 할머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어. 설마 나 굶어가면서 할머니한테 생활비 주는 줄 아는 거야? 아니야. 할머니 말이 맞았어.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 가니까 적게 일해도 돈 많이 줘. 내가 과외로 일하면서 받는 돈이 얼만 줄 알면 할머니 깜짝 놀랄걸? 그러니까 이제 박스 그만 주우러 다녀. 알았지?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할머니께 드릴 수 있다는 건 저에게 큰 보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 다르게 할머니는 여전히 리어커를 끌고 동네를 다니며 박스를 줍고 있었죠. 그런 모습이 속상해 한사코 말리면 할머니는 얼굴에 잔주름이 더욱 깊어질 정도로 환하게 웃으시며 집에서 쉬면 몸이 더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일거리로 운동삼아 돌아다니는 거니 걱정 말라고요. 여전히 힘들게 일하시는 할머니를 보는 게 속상했지만 그래도 전과 다르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걱정이 아니라는 게 행복했어요. 이제 돼지고기 전지가 아니라 안심이나 등갈비를 사도 될 정도로 넉넉해진 형편에 할머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게 과외할 때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끝내야 했기에 상호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초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정도로 전반적인 초중고 과정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한 거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놀던 애라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과외 선생님을 10명도 더 바꾸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민수가 선생님 만나 달라졌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대요. 민수가 욕심이 있어요. 이대로라면 인서울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 정말요? 난 우리 민수가 4년제 대학만 들어가면 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서울이라니.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한 명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 고등학교 동창 딸인데 민수보다 1살 많거든요. 서울대가 목표라는데 좋은 과외 선생님 없냐고 하도 저한테 물어서 선생님 자랑하다가 제가 한번 말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어려우실까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꽉 차서요. 죄송해요. 그래도 선생님, 다른 일 하나 줄이더라도 여기 꼭 가봐요. 이 집 잘 살아요.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린다고 했어요. 서울대 가게 되면 보너스도 두둑하게 준다고 친구가 선생님 꼭 소개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라 과외를 할 땐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학생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런지 너무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덕분에 이렇게 과외하는 학생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공부를 포기했던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고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공부를 원래 잘했던 학생들도 성적 유지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니까 점점 늦은 시간까지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그 시간까지 과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해서. 그래도 우리 딸이 워낙 공부 욕심이 있는 앤데 학원은 죽어도 안 간다고 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 붙여줘도 뭐가 안 맞는 건지 성적은 안 오르고 하고 늦은 시간이라 선생님 힘드신 거 충분히 아는데 부탁 들어줘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좀 더 이른 시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다른 시간은 이미 다 차서요. 시간이 늦는데도 괜찮다고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어머 어쩜? 선생님 말씀도 이렇게 예쁘게 하실까? 과외 학생 어머님 소개로 간 부잣집은 정말 으리으리했어요. TV에서 보이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한참을 걸어야 할 정도로 주택가로 이루어진 동네에 살더라고요. 집과 집은 또 왜 이렇게 먼지 한참을 걸어야 대문 하나를 지날 정도였죠. 그렇게 도착한 집은 성 같았습니다.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계단이 나왔고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갔더니 잔디 반대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네온 사인, 그리고 늦은 밤인데도 어디론가 정신없이 이동하는 많은 차량 불빛, 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까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부잣집 학생 어머니는 늦은 시간에도 흔쾌히 과외를 해준다고 한 저에게 감사해 했습니다. 하지만 전 오히려 반대였죠. 밤 9시 이후 했던 식당 설거지 알바는 시간당 12,000원 받았거든요. 새벽 2시까지 5시간을 꼬박 일하면 6만 원, 한 달 내내 해야 18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학생 과외는 주 2회, 하루 4시간 공부 봐주는데 받는 돈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임에도 괜찮다고 말해준 부잣집 학생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과외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지만 실력으로 입증받지 못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절실했던 만큼 수업 준비는 더 철저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감사하게도 학생의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학업과 과외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던 일과가 학업과 과외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적은 시간을 일해도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만큼 교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했죠. 몸을 쓰는 힘든 일은 이제 안 해도 되지만 맡은 학생들의 학습 진도에 따라 교재를 만들다 보면 밤을 새우기 일쑤였어요. 특히 일주일에 가장 늦은 시간까지 있던 부잣집 과외를 마친 날이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30분은 더 걸어야 했으니까요. 힘들고 피곤한데 버스를 타고 나오는 길은 늘 멀고 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과외 학생 집에서 일하는 기사 아저씨에게 부탁해 태워다 준다고 하셨지만 왠지 저 때문에 늦게까지 퇴근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죄송해서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 수업이라 집에 가 푹 잘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날따라 긴장감이 풀렸는지 대문을 미처 열고 나가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억에 없는데 늦은 밤 술자리를 하고 들어오시는 부잣집 학생의 아버님이 절 발견하시곤 깜짝 놀라 구급대를 부르셨다고 나중에 들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상수, 아이고 우리 상수 어딨어요 선생님? 우리 상수, 아이고 우리 상수 어딨나요? 상수 선생님 할머니 되세요? 여기에요. 이쪽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겨? 어찌된 일입니까? 이 선생님, 우리 상수 괜찮은 거죠?
상수 선생님, 괜찮아요. 피로가 누적돼서 지금 링거 맞고 깊은 숙면을 하는 거라고 하시네요. 아이, 그리고 저 의사 아니에요. 저 상수 선생님이 공부 봐주는 학생,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젊은 혈기로 버텼지만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결국 전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온 할머니는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프게 우셨다 해요. 그 말을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어찌나 죄송하던지. 이미 자식을 한 번 잃은 할머니에게 다시 가슴 시린 이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잠만 잤을까?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쥔 채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죠. 할머니, 왜 이러고 자고 있어? 집에 가서 자면 되지. 아니면 여기 밑에 보호자 침대도 있잖아. 언제부터 이러고 잔 거야? 응? 아이, 우리 상수 일어났냐? 괜찮아. 언제 일어나나 한참을 쳐다보다. 아이, 나도 모르게 잠들었나 보다. 이제 아픈 데 없는 거지. 아이, 그런 거지. 할머니는 혹시라도 아직 제가 아픈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계셨어요. 조금 전까지도 부잣집 학생 아버님이 계시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만다행으로 그날 아버님이 술자리가 늦어져 저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원래 그 아버님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드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1년에 몇 번 없던 날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그날 쓰러진 지 얼마 안 돼 빠르게 병원으로 올 수 있었고 덕분에 건강 이상도 크게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전해 듣고 있는데 부잣집 학생 아버님께서 다시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정신이 들어요? 아니, 내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박상수 씨, 피혜정 씨가 할머님 맞으시죠? 네, 저희 할머니 맞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보호자 작성란에 관계를 제대로 안 적으셔서요. 확인하러 왔어요. 쉬세요. 할머님 성이 피씨예요? 희귀성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데. 부잣집 학생 아버지를 따라 들어온 간호사가 할머니와 제 관계를 확인하면서 할머니 성함을 듣게 되었죠. 일상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부잣집 학생 아버님은 옛 생각에 잠기는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잊었던 옛 생각이 나네요. 어린 시절 제가 알았던 누나가 꼭 할머니 연배쯤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 누나 성도 피씨였는데. 피씨가 정말 흔한 성은 아니지만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가 보고. 몇 살 때 기억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그런가요? 제가 7살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땐 사실 피씨라는 성이 좀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꼭 사람 피 같아서. 할머니 죄송해요.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다만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 피씨가 사람 성이 될 수 있다고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부잣집 학생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피씨 성이 무섭게 느껴졌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잊고 지냈는데 고등학교 무렵 학교 국어 시간에 피천득이라는 작가를 알게 되면서 어렸을 때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피씨 성을 듣는데 그 어릴 때의 기억과 고등학교 때의 기억까지 한꺼번에 생각난다며 민망한지 웃었습니다. 아마 당신 과거 이야기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희귀성이 특이해서 시작된 이야기에 괜히 할머니 마음이 상하지 않았는지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부잣집 학생 아버님은 오랜만에 생각난 어린 시절 기억이 그리운 듯 말문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 집안이 정말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각상경의 어머니 만났고 가정을 꾸렸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저를 낳았는데 달라질 게 있나요? 꼭 우리 상수 어릴 때 이야기 듣는 것 같구만. 힘들었겠어. 그래도 이렇게 장성했으니 부모님이
항상 그게 아쉬움으로 남아요. 아이, 미안하네. 난 그것도 모르고. 하늘에서 아마 대견하게 생각할 글쎄. 그러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시작된 부잣집 학생 아버님의 이야기는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항상 칠흑처럼 어두울 것 같던 인생에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운전기사로 취직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배운 기술도 없고 차를 운전한 적도 없는데 운전기사라니. 그때 그 소리 듣고 아버지가 실성한 줄 알았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더라고요. 어떤 부잣집 사장님이 우리 아빠를 딱하게 생각해 운전을 배우게 하고 초보자로 운전을 겨우 시작한 우리 아빠한테 운전기사 일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 사장님 이름이 피봉자, 석자 쓰시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 이름 석자는 똑똑히 기억해요. 저는 할머니가 별다르게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부잣집 학생 아버님은 작정이라도 한 듯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부잣집 학생 아버님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잣집 학생 아버님을 바라보도록 자세를 돌아 앉으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할머니가 많이 외로우셨나 보다. 옛날 이야기에 빠져드시는 거 보면 앞으로 내가 말벗도 되어드리고 그래야겠어. 그동안 돈 번다고 할머니 혼자 둔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하며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았는데 어느새 할머니 눈엔 눈물이 그렁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당황했는데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부잣집 학생 아버님도 꽤 당황하신 듯 한참 신나서 이야기하더니 이내 말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화장지를 건네며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할머니, 제가 불쌍하게 느껴지셨어요? 왜 갑자기 울고 그러세요? 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PC성 들으니까 잊었던 옛 생각이 저도 모르게 주저리 혼자 신나서 떠들었나 봐요. 이러려고 이야기 꺼낸 게 아닌데 저희 괜찮아요 할머니? 그만 우세요. 네? 혹시 자네 이름이 홍성민인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께 들으셨어요? 맞아요, 홍성민.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은 왜요? 나 모르겠는가? 이름도 기억 안 난다는 피시성을 가진 누나. 그 누나가 살아있으면 꼭 내 나이 같을 거라며. 그래도 모르겠는가? 할머니는 자신을 알아봐주길 바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부잣집 학생 아버님을 바라보셨죠. 그때 갑자기 부잣집 학생 아버님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워낙 순간에 벌어진 일로 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저만 다른 공간에 있는 게 분명했어요. 어느새 할머니와 부잣집 학생 아버님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눈물이 그렁한 채 말을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맞아? 그 푸른 잔디에서 나보며 늘 비싼 초콜릿 하나씩 챙겨주던 그 대학생 누나. 그러더니 이내 할머니 손을 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누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산 거야. 사장님 따라 외국 간다고 했잖아. 잘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부잣집 학생 아버님의 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댁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살 곳이 마땅히 없어 반지하를 전전했던 운전기사를 딱하게 여기셨던 증조 할아버지가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별채 한 칸을 내어주신 거죠. 그렇게 간 증조 할아버지 집은 지금 부잣집 학생 아버님이 사시는 집처럼 으리으리했답니다. 그 넓은 잔디 위에서 할머니를 마주할 때마다 환하게 웃던 대학생 누나. 처음엔 PC성이라 무서워 숨었는데 만날 때마다 맛있는 고급 초콜릿을 손에 쥐어주며 환하게 웃어주다 보니 어느 순간 매일 보고 싶어 마당을 얼쩡거렸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도 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해외로 이사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부잣집 학생 아버님의 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께 배운 운전 덕분에 운전기사로 금세 취직해 안정적인 벌이로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전했죠. 반면 해외로 갔던 증조 할아버지의 사업은 예상처럼 순탄하지 못했답니다. 동업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한순간 빚덩어리에 앉게 되었고 길바닥에 내쫓기게 생긴 할머니는 혼자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동업자를 찾겠다고 밤낮으로 돌아다니셨고 증조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혼자 한국에 돌아온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대학 졸업도 하지 못한 채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 이어오신 거였습니다.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내가 누나 힘들지 않게 살게 해줄게. 우리 집이 받았던 은혜 이제라도 갚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인연이 데려고 그랬나? 누나,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덤덤하게 옛 이야기를 말하는 할머니와 다르게 부잣집 학생 아버님은 할머니에게 상당히 미안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누렸어야 할 행복들을 꼭 자신이 대신한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오히려 부잣집 학생 아버님을 나무라셨죠. 사람은 다 자기 복을 타고 나는 건데 그런 말이 어딨냐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은 대학도 갔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도 보내줘 사는데 지장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옆에서 상당히 뿌듯했어요. 뭐야, 할머니 맨날 괜찮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그러더니 사실은 상당히 뿌듯해 하셨던 거잖아. 괜히 내가 다 울컥하려고 그러네. 누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이 상수 선생님이 실력이 있는 건 맞지만 얼마나 힘들게 과외를 했으면 이렇게 쓰러졌겠어. 과외 선생님으로도 충분히 실력 있지만 학업에 집중한다면 더 좋은 인재가 될 거야. 내가 지원해줄게. 이건 누나 아버지께 받았던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하는 거라고. 이런 인재 재능을 다른 곳에 써버리는 건 낭비야. 대학교 빨리 졸업하고 우리 회사 연구실에 바로 취직해서 업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안 그래요, 선생님? 놀란 마음에 이게 꿈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머니 입장도 있기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그리고 힘들더라도 혼자 해낼 수 있는 능력도 되었기에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부잣집 학생 아버님은 옛 은혜를 갚겠다며 하나둘 자신이 하겠다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였어요. 평생 단독주택 반지하 같은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요. 처음으로 24평 아파트라는 곳에 이사가게 되었네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더 넓고 좋은 집을 해드리고 싶지만 할머니가 거절하실 것 같아서 병원 가깝고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TV 드라마를 챙겨본 건 아니지만 식당에서 일하면서 주방 이모님이 간간히 듣는 이 채널이나 가게에 틀어놓은 방송을 본 적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류층 삶을 살았던 사람이 수직으로 상승한 삶을 살 때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꼭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힘들게 야채나 과일을 팔 때처럼 철없는 고등학교 시절 막노동으로 돈을 벌겠다고 애썼던 시절에 비하면 제가 과외로 버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삶을 사는 거였죠. 하지만 부잣집 학생 아버님이 지원해 주신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제가 몇십 년을 하루 2-3시간 자고 일해도 꿈꾸기 어려운 것들이었으니까요. 선생님 대학 등록금 지원해 줄게요. 지금처럼 장학금 받으면 생활비로 써요. 그리고 일이 필요하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요. 졸업하고 회사에 와 일할 거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 찾아보면 알겠지만 작아도 탄탄한 회사라 나쁜 조건은 아닐 거예요. 부잣집 학생 아버님 말씀대로 꽤 탄탄한 회사더라고요. 덕분에 졸업도 하기 전 취업부터 되게 생겼네요. 할머니는 이 모든 게 버겁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고생 안 하는 모습이 좋으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당신이 직접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대신 보상받는 것 같다며 틈나는 대로 눈물을 보이신답니다.
미국에 남으셨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와 중간중간 연락을 하다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연락해 보려고 했지만 방법을 몰랐고 시간이 더 지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땐 이미 돌아가신 후라고 했죠. 사는 게 바빠서 잊고 지내셨다가 부잣집 학생 아버님 도움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증조 할아버지 생각이 자주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과외 일절 안 하고 공부하는 시간과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처럼 박스 줍는 일도 안 하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꾸 딴 생각이 드시는 것 같거든요. 할머니 내 이야기 듣고 있어? 지금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바로 우리 이야기야. 할머니 눈 침침하다고 TV 보는 것도 싫어해서 내가 이 방송 알려줬잖아. 나 없는 낮 시간에 들으면 재밌다고 매일 저녁 하나씩 이야기해줄 때마다 심심하지 않은 하루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 그래서 용기 내 사연 보내봐. 아마 우리 할머니는 나랑 같은 삶을 산 사람도 있구나 신기할 것 같은데 이거 할머니랑 내 이야기야. 채택되어 읽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 읽어준다면 할머니가 내 할머니라서 정말 고맙다는 말 꼭 해주고 싶었어.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나 많이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랑 같이 살자. 알았지? 정말 많이 사랑해. 예전처럼 요즘엔 매일 사연을 듣지 못해요. 대신 우리 할머니 피혜정 씨가 매일 듣고 있죠. 그래서 용기 내 사연을 전해봅니다. 다른 사람들 사연 들을 때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방송에 내보낸다면 장편 드라마 한 편은 나올 거라고 종종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할머니 입장에서 쓴 건 아니지만 할머니가 좋아하는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할머니가 좋아하는 일은 돈을 벌어드리는 것, 고생 안 시켜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신기하게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지니까 할머니가 무얼 좋아하는지, 할머니랑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지 생각하게 되네요. 아마 이 사연을 듣는 몇몇 분들은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처럼 아직도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에 무임승차로 좀 더 편안한 삶을 도착한 것 같아서 그 삶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다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 눈을 한 번 더 마주 보셨으면 해요. 내일이 급급하다고 앞만 보고 달렸더니 할머니가 너무 노쇠해지셨더라고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전 앞을 보고 달렸을 테고 어느 순간 할머니마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면 가슴 치며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일 없도록 내 일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가족을 꼭 챙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두서없이 적어내린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